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요, 바로 자격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격지심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특히 우리가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 부리지 마 라는 노래. 우리가 자격지심이란 건 보통 열등감, 자존감이란 단어가 같이 연상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격지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우리 삶의 성공적인 인생을 논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벗어나야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자격지심이 어떤 원인에서 나오고 자격지심이란 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격지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지심 우리가 검색해서 이 사자성어를 한번 알아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가 바로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의 성과가 있었을 때 본인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과 나를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비교.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이로 연결되냐면 바로 열등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 남들과 나를 비교했었을 때 나는 좀 미흡한 것 같아,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자격지심인 거죠. 이게 뭐 어떤 면이든 전반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혹은 특정 부분의 면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과 좌절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하락되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격지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당연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격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지, 많은 분들이 아마 삶을 살아갔었을 때 본인이 열등감을 느낀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것들이 많이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바로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대략 8살부터 13살, 그때의 나이 시기 또래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자격지심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이 자격지심이 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이런 3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독 ADHD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애들 보면은 잼민이 이렇게 놀리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막 뻘뻘뻘뻘 돌아다니고 굉장히 산만한 게 굴고 정신 사납게 굴고 활동적이잖아요. 애들이 지치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2개의 심장, 완벽한 체력을 갖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좀 산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많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ADHD 아니면 어떻게 해요? ADHD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초등학교 때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본인의 능력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아이가 성숙하다고, 내 능력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내 포텐셜, 즉 잠재력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안 되고, 지금 성인이 된 내 자신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어느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더욱더 우리의 능력을 인지할 수가 없다는 특성이 있죠. 또 마지막인데요, 모든 삶의 형태가 그래서 누구 중심이냐?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는 않는 거죠.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성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말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자격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지심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애들이 자존감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나는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엄마 난 자격지심을 좀 느끼는 것 같아. 엄마 나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거나 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땐 그러다가 어느새 중고등학교 때 거쳐서 점점점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성적을 가르고 그리고 또 대학을 넘어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의 결과나 성과들을 보여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낀다? 자연스럽게 난 좀 미흡하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자격지심이 커가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바로 초등학교 때인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신감 잃고 호기심도 잃고 도전과 시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두려워하고 본인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조금씩 알아감을 통해서 나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삶의 형태가 내가 아니라 바로 타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어떻게 살까?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각이 넓어짐과 동시에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형태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초등학교 시기 때도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느 경우냐? 제가 좀 상담해 보면서 아이들을 좀 관찰했는데 열등감을 갖거나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뭐 말은 안 해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냐면 부모의 잦은 비판, 부모의 잦은 기대심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옆집 아들은 뭐 어디 해서 뭐 이거 했는데 옆집 딸은 뭐 해서 이거 했는데 너는 왜 맨날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맨날 지각하고 너는 왜 맨날 뭐하니? 이렇게 부모의 잦은 비난, 생활적인 면에서의 비난 혹은 성적적인 면에서 비난 혹은 지나친 기대와 동시에 실망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요 아이가 조금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교우관계에서 실패할 때 교우관계가 뭐냐면 그냥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왕따 따돌림 난 찐따야 나는 부족해서 친구가 없나 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게 내가 진짜 부족해서 교우관계에 실패했든 남들이 나를 억지로 교우관계를 안 맺게끔 누군가의 그런 악의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악질적인 어떤 형태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겪는다 했었을 때 아이들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콤플렉스 이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단편적인 거 키가 작아 못생겼어 이런 부분인 거죠. 나 너무 뚱뚱해 이런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어찌 보면 어릴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이게 보다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신체적인 것들이죠. 얘는 이쁘네 난 못생겼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때도 있어요. 지나치게 컴플렉스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자격지심이 굉장히 있고 열등감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적인 보통의 요인들입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솔직히 본인의 마음가짐이긴 한데 자신의 것이긴 한데 결국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 비난하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고 친구 관계에서 친구들도 나를 부정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고 또 내가 거울을 보니까 실제로 좀 내 스스로가 못생긴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렇게 누군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를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 스스로도 점점 나를 부정적이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결국엔 우리가 자격지심을 낳는 거고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을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자격지심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격지심이 생겼고 이런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인지 총 4가지 유형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 4가지 유형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의 원인 4가지 유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바로 가족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적, 정서적 트라우마. 세 번째는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의 경험. 네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 이렇게 4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본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면 이 가족 환경이란 게 왜 어떤 이유에서 원인이 될까 말씀드리면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성 등이 우리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바로 우리가 어릴 때 유년기에 관심과 애정이 결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애정결핍이겠죠, 애정결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인성, 인격의 발달을 위해서 당연히 부모와의 교감, 친구 간의 교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속에서 애정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핍을 크게 느끼면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혼 가정 혹은 집안에서의 가정폭력, 막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속 어릴 때는 무의식적으로 모르겠지만 점점 커감에 따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이혼 가정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 막내가 왜 있을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발견된 어떤 사실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막내나 둘째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쟁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고 부모에게 조금 더의 관심을 얻고자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보통 그래서 둘째들이 둘째가 좀 너무 말썽꾸러기인 것 같아요. 사건 사고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애가 조금 너무 까칠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에 대한 관심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애가 만약에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운다. 사실은 그냥 애가 말썽꾸러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아이는 느끼지 못하겠죠.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들이 보통 ADHD 검사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막내가 첫째는 되게 점잖고 온순한데 우리 막내 너무 첫째 안 닮아가지고 너무 애가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첫째, 즉 자기의 형제 자매를 보고서 경쟁 심리가 있고 그 경쟁 심리가 다른 방법에서의 관심을 사게끔 유도한다는 것이죠. 첫째가 좀 조용하고 온순해서 엄마 말 잘 듣고 이쁜 짓 해서 엄마가 계속 칭찬하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도 이쁜 짓 해서 칭찬 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그 첫째가 다른 접근 방식을 내가 택함을 통해서 사고 치는 걸 택함을 통해서 관심을 사려고 하고 애정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겠지만 이 막내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애정 결핍을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적으로 누굴 편애하거나 부모가 혹은 부모가 너무 관심을 아이들한테 안 주거나 혹은 이혼가정, 가정폭력 등 애초에 관심과 애정이 결핍된 상황이거나 환경이거나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 이유도 모른 채 자격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첫 번째 유형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지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강한 부정의 순간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신체 기능의 장애. 실제로 우리가 어느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자격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진짜 내가 어디 기형적인 나의 신체가 있거나 어떻게 자기가 사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애초부터 장애라는 판정을 받은가 동시에 너 비정상이야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건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내 신체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따돌림을 당했거나 누구로부터의 폭행 혹은 성범죄 등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긴과 동시에 아,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사는데 내가 어떤 게 부족해서 모자라서 왜 나만 이런 걸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다시금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영린 아킬레스건이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용의 거꾸로 솟은 비늘이에요. 그래서 용은 이 영린을 숨기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의 분노를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 약함,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들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이것들이 꾸준히 나로 하여금 자격지심이 생기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컴플렉스, 미흡한 점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반발심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일화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발목 치명적인 약점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격지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들이 경험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내 스스로 어떤 걸 했었을 때 너 실패야 혹은 내가 어떤 성과가 없어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도 못 믿고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 보이고 미흡해 보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비난과 실패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생각들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이런 악순환이 결국에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자격지심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대다수의 유형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본인이 자격지심이 심하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의 반복적인 비난, 어떠한 내가 삶에 살아갔었을 때 반복적인 실패들을 경험했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삶에서 경험한 부정의 기억이 결과물이 바로 이런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비난, 교육적인 어떤 비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악플 같은 것도 있겠죠. 누군가 나를 그냥 무작정 나를 비난하고 나를 누군가 그냥 자신의 그런 감정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런 매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느끼면요, 자연스럽게 자격지심이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대다수의 유형이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을 때, 사고방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자격지심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결국엔 가치관이란 건 가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 가치관이 뭐야 했었을 때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가치를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상 내 가치관을 고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질 테고요. 그래서 각자만의 콤플렉스가 있을 텐데 그런 콤플렉스가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릴 때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어떤 컴플렉스. 이런 부정적인 기억과 사고방식이 점점 내 삶의 가치를 변환하게 합니다. 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내 삶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내 사고관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인간에 대한 가치가 어느샌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들은 애초에 자격지심이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끊임없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을 것이고 돈 잘 버는 어떤 순간도 더 많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내 인생에서의 사람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이고 또 이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한번 개선안을 알아보시죠. 세 번째인데요.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지심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존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인을 알아야만 해결법이 보인다. 아까 제가 힌트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유형, 본인이 한 가지만의 유형일 수도 있고요. 여러 유형이 복합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내 자격지심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개선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개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유형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구나를 알았었다면 그래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꼭 아셔야 되고 이것들은 이미 아까 저희가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요인을 최대한 멀리해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요인을 왜 최대한 멀리 해야 되냐?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혹은 어떤 매체가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어떤 악플, 댓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SNS에 누군가 날 비난하는 저격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부모나 친구가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는 좀 별로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이 습관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당연히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멀리한다. 우리가 귀 닫고 살고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자체를 최대한 멀리하시라. 그렇게 본인의 현실 속에서 삶에서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최대한 그것들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무조건 고민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비판해주고 비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객관적이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모든 것을 남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맡겨버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삶이 수동적으로 변한다고 그 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건 너무나도 고맙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못생겼어. 알고 있어요. 야, 너 멸치야. 알고 있다고요. 제가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1차원적인 비난이나 비판들이 제 삶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안 좋은 경험만 되풀이될 뿐이지 사실 진짜 저에게 도움되는 거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 하셔야죠. 그것들을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최대한 멀리 하시고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돌보는 것.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되뇌어보고 고민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건 뭘까를 스스로가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요.
긍정의 시작은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니까 개선하려면 긍정해야 되는데 이런 긍정의 시작이 바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긍정하고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모습 그 자체를 좋든 싫든 어떤 면이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싫은 부분도 나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봐도 말라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좀 핵 인싸여가지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막 그렇게 재밌는 삶,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저도 그냥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을 하고, 저랍시고 돈이 많거나, 저랍시고 해외여행, 인스타 인플루언서여가지고 막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업적 갖고 있거나, 공부를 드럽게 잘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모습의 일부분이란 것들을 저는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내가 못난 부분도 어떻게 써요? 전데. 그렇다고 제가 이걸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제가 몸이 이렇게 마르고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운동하고 극복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내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내 부족함이 있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이런 모습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으면 내가 이런 잘한 부분도 이런 게 나거나 받아들이다 보면요, 그 다음 스텝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결국엔 제가 2부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부족함과 싫은 면이 당연히 있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저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위인의 업적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도, 어떤 대단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면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뛰어난 천재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사생활적인 모든 면, 외적인 면, 모든 게 다 완벽할까요? 모든 게 다 비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할까요? 인성적인 면, 인격적인 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능력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타고남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애정에 대한 결핍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이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부족함과 실패와 그런 쓰디쓴 고난의 맛을 경험해 본 거는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삶에 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거나 내가 나의 존귀함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거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마지막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사람의 가치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람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서 결정되는 걸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날 그 전에 자기 개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무언가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떤 방법을 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실은 우리가 자존감이란 거,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은요 독과 같아요. 밑 빠진 독처럼 내가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아무리 넣어서 어떤 행위로 잠깐 만족시켜서 뭐예요? 충족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붓는 것도 붓는 건데 새는 곳을 많이 막아야지 그 채워짐을 우리가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 안에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의 존귀함, 자존감을 느끼려면요 반드시 밑 빠진 독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빠진 독을 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가치에 대한 관점이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인생의 가치관 다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하나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달리하시면 그래도 훨씬 더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물건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건의 가치는 어떨 때 정해질까? 물건에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사회에는 값을 매길 때 돈을 매기잖아요.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건 명품, 막 엄청 비싼 거, 이건 싼 거. 근데 옛날로 좀 돌아가서 이건 플라톤적인 사고예요. 이데아 이론인데 과연 물건의 가치는 어떨 때 우리가 정해지는 걸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자라는 게 있잖아요. 의자라는 사물. 그래서 의자는 앉는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의자가 가장 가치로울 때는 언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가 앉아야 될 때 의자가 있으면 굉장히 가치롭잖아요. 반대로 의자가 의자로서의 기능을 잃었을 때는 가치가 있을까요? 그 안에? 당연히 없겠죠. 의자가 네 발이 있었을 때 보통 의자인데 한 발이 무너져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럼 앉는 역할, 앉는 물체로서의 기능이 사라졌을 때, 본인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었을 때 의자로서의 가치가 있냐는 말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침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침대는 우리가 인간의 수면, 편안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침대가 되게 불편해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불편해서 내가 오히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땅바닥에 자는 게 낫겠어. 서서 자는 게 낫겠어. 그러한 경우에는 침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침대는 침대로서 편안한 수면을 인간에게 도와주는 그런 물체인데 본인의 그런 편안함에 대한 기능이 사라진다면 침대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적인 거라고 했었을 때 침대가 조금 더 편안한 게 더 가치롭겠죠. 혹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좀 별로면 별로일수록 어때요? 가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시장 경제에서 돈에 대한 가치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의자, 앉는 것에 도움을 주니까 앉았을 때의 편안함, 그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었을 때 비싼 돈을 낼 수도 있고 혹은 적은 돈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게 돈에 대한 가치가 먼저일 때입니다. 우리가 의자는 나를 편안하게 앉게 해주는 것에 도움이 있는데 이쁜 의자, 멋있는 의자 그런 것에 현혹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자로서의 가치보다 오히려 이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소재는 무엇인지 점점 더 이 의자로서의 가치에 대한 우리 평가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가 첨가돼서 우리가 의자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소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자가 있어서 내가 굳이 의자로서의 기능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서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되었는데도 내가 꼭 가져야만 해 라는 것은 사실은 의자로서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내가 남들보다 비싼 걸 샀어라는 돈에 대한 가치만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에 대한 생각과 접근 방식은 무엇이냐?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마찬가지죠.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건 그 어떤 매개체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만큼 잘 수행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가치 역시도 마찬가지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끝입니다. 그럼 자존감 높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 삶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내 역할에 대해서 수능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자신의 역할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여기 써놨죠. 나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쌤이 저니까 진쌤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을 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물음을 통해서 남들보다 이런 분야에 내가 재능이 있다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으니까 저는 저에 맡겨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야 자신에게 온전히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셈으로서 나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사람의 가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가치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값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지,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지,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수행했었으면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고, 내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내가 수행하지 못한다, 그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 역할과 기능은 없는데 오히려 외부적인 어떤 무언가로 내 가치를 꾸미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실 객관적인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가치를 누리려면 사람의 가치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의자로서의 기능, 침대로서의 기능, 각자만의 개성과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것들을 활용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로 든 게 제가 분야별 권위자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최근에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양궁에서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궁에서 그 금메달 따신 그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가치롭다 생각했었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굉장히 권위 있다, 멋있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그 멋있는 장면들,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이 왜 나왔어요? 바로 본인의 전공, 본인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개화시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증명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극대화된 장점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가치롭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금메달 따셨던 그분들이 외적으로 뛰어났나요? 혹은 노래를 잘 부르나요? 인성이 좋았나요? 혹은 인격적으로 훌륭했나요?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일단 그분들이 최대한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만들어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단점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의 가치는 언제나 장점에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어떠한 업적을 이끌어낼 수 있지는 내 강점이자 장점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한 점을 아무리 메꿔보세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치란 걸, 내 안에 가치란 걸 입증해 보이려면요, 내 안에 있는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고 성과를 냈었을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격지심이란 건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내가 진짜 가치롭냐 가치롭지 않냐는 사실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내 부족함을 내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열등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내 안에 가치를 정하는 것은 본디 장점을 활용하고 장점에 대한 결과물에 있다. 그것이 바로 나란 존재의 역할과 기능이란 것이죠. 나에게 부여된, 내 삶에 부여된 나의 역할. 누군가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리스트, 누군가는 말 맞다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 속에서 강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누군가를 웃기는 개그맨이 될 수 있고요. 각자만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에 충실했었을 때 사람의 가치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가치,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한 가치관은요, 반드시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충실히 내 장점을 찾고 활용하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채우는 거, 누구의 단편적인 칭찬,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글 읽기, 감성적인 공감이 되는 위로 내가 받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물 부으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릇을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사고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바꾸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한 4가지 유형을 본인 삶에 대입해 보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가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가치로운 사람인지 스스로 되뇌어보면서 내가 내 장점을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을까? 내 장점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정체성, 자기계발 이런 거 강의 왜 찍었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장점을 꼭 아셔야,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개선이 이어지니까요. 반드시 내가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장점을 먼저 내가 인식하는 게 첫 번째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장점을 극대화했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을 하게 되고 위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족함, 영린, 아킬레스건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어떻게든 부족함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아등바등 거리지 마세요. 반드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장점을 살리는 것. 내 장점을 살려서 내가 여유롭고 하다 보면요, 내 부족함들은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없애는 게 내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장점을 살려가는 그 인생 자체가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격지심이라는 주제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삶에 대해서 조금 불행하다,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게 좀 고민이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신 다음에요, 본인이 깊게 고민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떤 쉬운 방도나 길은 절대 없다는 점, 다른 자기개발 서적이나 어디 한 말에 현혹돼가지고 혹은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약 먹는다고 해서 내 자존감, 우울증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현실을 변화시키고 나를 좀 받아들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 장점을 살려보시면 나만의 가치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점점점 회복되고 내 스스로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쌤이었습니다.